자기소개해주세요. 유튜브 지라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지라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아주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서 당최 직업이 뭔지 모르겠는 한동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할 이야기 서브스턴스. 네. 제가 말을 했는데 진행 계속 해주시죠. 방금까지 저한테 진행하라고 했으면서 습관인가 봐요. 그래도 나름 계속 진행을 하셨으니까 버릇처럼 나온 거 아니에요? 제가 말이 많아서 그런가 봐. 그런가 봐요. 네. 서브스턴스 사실은 이걸로 모임을 팟캐스트를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근데 저희가 팟캐스트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그 힘들었던 게 또 이해져가지고 약간 서브스턴스 봤을 때는 좀 힘들었잖아요. 맞아요. 고어한 장면도 나왔고 좀 불편한 장면들이 많았는데 그때 당시는 불편했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을 좀 거듭하다 보니까 그 불편함이 어떤 자산으로 승화된 느낌이 있어요. 저는 그 불편함 자체가 좀 메시지로 다가왔는데요. 간단하게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저는 그 불편함을 너무 안 좋게 평가를 했어요. 왓챠피디아에 2.5점을 줬습니다. 그 2.5점을 줬다고 해서 안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너무 그 불편함을 싫어해서 힘들어해서 불쾌감에 괘씸한 마음에 평점 2.5점을 줬고요. 개인적인 감정을 집어치우고 종합적으로 좀 더 생각을 해서 영화를 평점을 준다고 하면 한 3.5점에서 4점 사이에서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불편한 거 말고는 정말 저한테 훌륭한 좋은 영화였습니다. 저는 사실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한 4.5점 혹은 5점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 자체가 되게 깔끔하게 메시지를 잘 전달했다고 생각을 했고 진짜 힘들었지만 그 힘든 건 뭐 저의 성향 때문이지 영화의 연출이나 장치 탓은 아닌 것 같아서 메시지도 너무 뚜렷했고 생각해 볼 만한 것도 많았고 스토리 구성도 되게 좋았고요. 하지만 진짜 힘들었어요. 쉽지 않았죠. 그 고어한 장면이 힘들었고 근데 그거 빼고는 다 괜찮았어요. 저는 다 괜찮았고 근데 진짜 힘들었어요. 난 개인적으로 조금 젠더 갈라치기 하기 싫지만 그래도 여자니까 여자 영화잖아요. 이거는 대놓고 여성성, 뭐 성, 신체 여자에 대한 내용이었어서 여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참 생각할 거리가 많은. 근데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되게 예전에 이미 했었고 사실 저한테는 이미 지나간 의제거든요. 네, 또 다른 사람이랑 얘기하는 건 또 다른 메시지를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즐겁게 팟캐스트를 준비를 했고요. 영화 제목 자체가 서브스턴스인데 저는 서브스턴스를 재료라고 뜻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본질, 물질이라는 의미를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메시지 측면에서는 본질에 조금 더 가까운 의미로 서브스턴스라는 단어가 쓰인 것 같아요. 저는 재료라고 생각하고 영화를 봤기 때문에 서브스턴스가 그 액티베이터, 뭐 그 다음에 유지하는 것, 뭐 그 재료라고만 그냥 생각을 했는데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영화를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제목을 참 잘 지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목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영어권 국가에 살지 않다 보니까 이 서브스턴스가 주는 어떤 느낌을 잘 모르겠어요. 일단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영어 단어 배울 때는 서브스턴스, 본질 이런 식으로 좀 뭐랄까 입체적이지 못하게 영어 단어를 외우다 보니까 이 서브스턴스가 주는 어떤 어감, 어떤 느낌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 본질 물질로 이제 해석을 해서 이 영화를 들여다보면 할 얘기들은 많은데 어떤 제한적이지 못한 틀 없이 얘기를 하는 듯한 느낌이라서 좀 추상적이다? 너무 추상적이다? 그래서 이런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을 만큼 틀이 너무 없다는 느낌이에요. 제목을 너무 크게 잡았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느낌이죠. 정확하게 콕 집어서 제목을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좋은 점은 이제 해석의 여지가 많고 또 그거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점 다양하게 그게 좋은 점이고 단점은 단어 자체가 주는 그 허무주의가 있어요. 모호함이 있죠. 그 모호함이 이걸 얘기를 해도
어차피 그게 큰 의미가 있나? 어차피 다른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데 저는 그 추상적인 단어들을 보면 너무 많은 걸 포괄하려고 하는 욕심이 담은 단어? 그래서 솔직히 해서 모르겠다. 어떤 제목 좋아하세요? 쇼생크 탈출 이런 거 좋아하세요? 그건 너무 좋지. About Time. About Time. 왜냐면 제목 자체에만 보면 시간에 대하여 그래서 시간이 뭔데 시간이 어떤 걸 얘기를 하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근데 그 영화 자체는 진짜 시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좋은 제목이다 나한테는. 쇼생크 탈출도 뭔가 진짜 탈출한다는 느낌을 주니까 좋은 것 같고 서브스턴스 모르겠어요. 좀 철학적이죠. 사실 본질이 무엇인가. 철학에 관한 얘기를 하면 항상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뭔가 우리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건데 저는 또 철학 러버이기 때문에 제목이 좋았어요. 그 괴물 좀 비슷한. 괴물도 괜찮고 아이언맨 2 이런 거. 아니 그 괴물도 그 봉준호 감독의 괴물이 있고 고레다 히로 같이 괴물이 있잖아요. 봉준호 감독의 괴물은 되게 직관적이에요. 왜냐면 진짜 그거는 괴물에 대한 얘기니까. 근데 고레다의 영화 제목인 괴물은 그래서 괴물이 누구고 어떤 걸 괴물을 설명하는 거지? 라고 하니까 그냥 제목에 대한 어떤 모호함이 그 작품에 따라 또 다른 것 같아요. 예시를 굉장히 잘 들어주셨네요. 저도 괜찮은 예시라고 생각이 들긴 하네요. 저 얘기를 말을 하면서도 나쁘지 않은 예시다. 저 약간 이러고 뿌듯한 게 있어. 예시를 잘 들 때. 잘하셨어요. 진행자에게는 진행하느라 좀 바쁘셨는데 참여를 하시다 보니까 또 굉장히 좋은 답변을 주셨네요. 맞아요. 나 이제 진행을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좀 좋았다니까요. 이게 뭐야 자기 말만 하네. 아니 좋았어요. 가볍게 얘기를 하고 저한테 이제 질문을 이렇게 던져주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혹시나 더 붙이실 말이 있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저는 이제 서브스턴스 자체가 우리는 이제 얘기를 하러 만났으니까 이 영화에서 정말 본질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뭔가를 떠올리게 하는 제목인 것 같아서 굉장히 잘 지은 것 같고 또 얘기를 다 나눈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제목을 또 떠올리면서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방금 들었어요. 영화 자체가 근데 보면은 주연이 2명이잖아요. 2명의 여성이 어떤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끊임없는 선택과 결과가 나오는데 공감 가는 게 있었는지 혹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캐릭터가 있었는지 또 좀 궁금해요. 공감이 전부 하기 힘들긴 해요. 공감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결국 그 주인공들의 핵심에 대한 공감을 하기 좀 힘든. 왜냐하면 외모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했던 선택들이 좀 극단적인 선택이잖아요. 그거 자체는 공감하기 힘든. 근데 외모 컴플렉스가 생겨나는 것 자체는 공감이 되는데 외모 컴플렉스를 느꼈을 때 받아들이는 자세와 이제 그거를 어떻게 이겨내려고 하는지에 대한 행동에 대한 공감은 힘든 설정이었어요. 설정 자체는 좀 일부러 일상적이지 않은 설정을 한 것 같아요, 감독이. 그래야 거기서 오는 메시지가 훨씬 더 명확하게 다가오니까. 너무 일상적인 설정을 해버리면 변수가 너무 많고 사람마다 생각도 너무 다를 거고. 그래서 저는 그 예시가 헤어질 결심도 살인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떠올라지는 감정이나 메시지 같은 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서브스턴스도 젊음에 대한 욕망으로 본인 몸에 물질을 이제 넣는 건데 뭐 사실 젊음 예찬은 예전부터 있었죠. 그리고 심지어 쇼비즈니스 업계로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데 요즘에는 그 미디어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 보니 일반인들까지도 강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너무 많이 봤고 그래서 사실 일상적인 설정은 성형외과를 가는 거죠. 피부과를 가고. 근데
주변에 성형한 사람도 너무 많고 피부과 간 사람도 너무 많으니까 일상적인 설정을 하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고 그래서 특수한 상황으로 설정을 잡은 것 같고요. 근데 그 정도의 일이 저는 조만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영화에서처럼 내 척수에서 다른 사람이 튀어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좀 더 안정적인 세포를 건드리는 시술 같은 거는 전 곧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알기로는 몇몇 부자들은 좀 시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이름 내가 모르지만.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헐리우드 그 여배우들은 두바이인가 어디에 회춘 시술이 있대요. 그게 되게 유행이래요. 그래서 최근에 또 핫했던 게 린제이 로한이 어릴 때 되게 성공을 했잖아요. 근데 그 뒤로 계속 마약 문제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작품 활동이나 연예계 활동을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 젊어지는 시술을 받고 진짜 피부가 탱탱하게 해서 할리우드에 다시 딱 등장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그걸 참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겠다. 많은 생각이 들어서 린제이 로한 참 반가운데 저는 린제이 로한의 페런스 트립이라는 영화를 되게 재밌게 봤기 때문에 너무너무 반가웠는데 좀 안타까웠던 점이 그렇게까지 성공적인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 시술을 받아야만 저렇게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현실이 참 안타까웠어요. 아름답게 그냥 늙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선례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아예 젊거나 아니면은 젊어 보이는 중년이나 아니면 아예 노인 이렇게만 있지 그 사이에 있는 배우가 잘 없는 것 같아서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거지. 아 그냥 늙어야겠다. 난 돈도 없고 뭣도 없고 뭐 욕심도 없으니까 그냥 늙어야겠다. 이렇게 하고 마음을 그냥 아예 푹 놓아버리거나 아니면은 그 젊음을 막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거나. 맞아요. 그 선례가 좀 적긴 하죠. 막상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의 일인 것 같기도 해요. 또 그런 사람을 아무리 봐도 결국 내가 받아들일 때는 또 다르거든요. 아 나는 또 저걸 보면서 저런 사람, 저런 멋진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멋지게 늙어가고 싶다 라고 우리 모두 생각은 하지만 나의 모습을 보면 실망스러운 것이 또 보이고 그게 또 싫고 또 사진을 찍으면 포샵하려고 정말 애를 쓰고 그게 또 남일 같지도 않고 그런 멋진 모습들을 보여줘도 결국 내 스스로 받아들이는 거는 좀 많이 무거운 어떤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쉽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예전부터 나도 멋지게 늙어가야지.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외적으로도 그렇고 점점 그 젊음을 잃어간다는 모습 보일 때 잘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런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허전함이 계속 생겨요. 그 늙어간다는 것 자체에 대한 무서움보다 내가 그거를 못 받아들일까 봐 무서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늙어가는 것도 무섭겠지만 더 무서운 거는 그 늙어감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지 않을까. 좀 멘토로 삼을 혹은 본받을 만한 게 굉장히 없다고 생각이 드는 현상 중에 하나가 2030의 그 결혼과 육아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2030 세대들이 본 엄마 아빠의 모습은 너무 힘들었단 말이죠. 우리 그쵸. 어렸을 때 물론 엄마가 전업주부이신 분들도 있었지만 사실 맞벌이 가정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그 맞벌이가 너무너무 힘들어 보였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어머님 아버님 세대들이 좀 많이 버거워 보이거든요. 왜냐면 위로는 조부모를 부양해야 되고 아래로는 2030 시험 못한 사람도 많고 케어해야 돼요. 결혼 못한 사람도 많고 근데 뭔가 부모님 세대에서 해줄 수 있는 건 한정적이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2030 세대들이 결혼이나 육아 출산을 포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 중년을 자연스럽게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겠다. 우리가 본 게 사실 부모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그 세대들 탓이 아니라 그 세대의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겠지만 왜냐하면 그 세대는 민주화 운동도 너무 많이 했고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편집하지 마세요 이거. 제가 뭐 검색해 보려고 찾아보려 했는데 이거를 이제 끄고 제가 검색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 누가 있나 정말 내 기준에서 멋지게 늙어가신 분이 누가 있나 검색해 보려 했는데 이게 죄송해요. 다시 얘기해줘요. 검색해보세요. 멋지게 늙어가신 분 중에 한 분이 밀라논나. 그러니까 밀라논나도 할머니예요. 맞아요. 좀 죄송한 말이지만 중년 여성을 찾아주세요. 중년 여성이라면 나이대 한 50, 60대. 네. 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몰라요. 우리는 몰라. 솔직히 연예인의 영향력이 너무 커요. 특히나 한국은. 연예인을 제외하고 본인의 커리어로서 성공한 여성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뭐 영향력 있는 여성을 생각할 때 외적인 부분 혹은 젊음에서 나오는 에너지 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더 집착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사회적인 영향력 때문에 남성들도 그래서 여성을 볼 때 그것밖에 못 보는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뭐 인간적으로서 끌림이 있을 수도 있고 좋은 점들이 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적인 것, 젊음에서 오는 것을 뛰어넘기가 굉장히 좀 힘든 것 같아요. 특히 남자들은 뛰어넘지 못할 것 같다는 느낌 많이. 뭐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남자분들은 뛰어넘을 의지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남성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회 자체가 이미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 그렇게 만들고 있는 사회 분위기를 바꾸려면 저는 솔직히 안 바뀐다고 생각해요. 좀 많이 어렵고 어려운 게 아니라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수많은 페미니즘 운동과 뭐 여러 가지 활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은 절대 안 바뀔 거라고 저는 거의 확신해요. 역사적으로도 바뀌어 보지도 않았던 것 같고 그게 가능한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좀 안타깝고 그래서 그걸 참 꼬집어서 잘 나타나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인물들 중에서 혹시 공감 가는 인물이 있었어요? 아니면 마음이 좀 가는? 마음에 가는 인물이 솔직히 없었어요. 차갑게 봤던 것 같아요. 그 모든 인물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어떤 작품들이 있긴 해요. 저한테 그 여름이라는 소설 그 작가가 누구였죠? 이디스 워튼인가? 그 작품에 나오는 이제 등장인물들은 다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하지만 또 애정 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는 그래도 그 인물들의 어떤 제가 감정을 이입을 했다는 뜻이기도 하고 물론 부정적이긴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 인물들을 좀 그 인물들에게 어떤 좀 어느 정도 몰입은 했었는데 이 영화에서는 마음에 들지도 안 들지도 않았던 뭔가 뭐랄까 그 감정이입이 좋게도 되지도 않았고 나쁘게도 되지 않았던 내가 왜 불편했는지 또 방금 이야기하면서 좀 느낀 건데 보는 내내 인물들의 감정과 생각에 공감하기보다 이거를 연출하는 감독의 어떤 생각을 읽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물들에게 공감하기가 쉽지 않았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모든 인물이 다 공감이 갔어요. 저는 그 방송사 사장? 합의도 너무너무 공감이 갔고 그럴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니까 다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너무 이해가 갔고 그 엘리자베스도 이해되고 수도 이해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뭔가 옳다를 떠나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된다는 느낌인 거잖아요. 네.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미 옳고 그름이라는 건 없어요. 뭐 옳고 그름이 어딨어요. 뭐 예쁜 걸 주목하면 안 된다가 그런 명제는 아니잖아요. 예쁜 걸 볼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옳고 그름을 논할 주제를 가진 영화는 아닌 것 같고. 근데 그건 있잖아요. 옳고 그름을 이제 떠난 어떤 영화긴 하지만 감독의 의지는 보이잖아요. 여성의 어떤 성상품화를 되게 안 좋게 회화적으로도 표현을 했고 그런 걸 보면 감독이 생각했을 때는 옳고 그름을 나타내려고 한 게 아닐까. 그렇긴 하죠. 근데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당연히 여성을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죠. 돈벌이로 쓰면 안 되고 그렇게 맨날 헐벗기면 안 되고 그거를 연말에 아기까지 보고 있는 그 무대에서 여자들을 헐벗긴 모습을 되게 화려하고 축제 분위기로 보여주는 건 당연히 안 되지만 사실 그 안에 있는 한 명 한 명 한 명에게는 각자만의 사정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함부로 옳다 그르다고 얘기하기에는 소시민으로서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다만 저는 좀 애정이라기보다는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인물은 있어요. 처음에 엘리자베스한테 서브스턴스를 알려준 그 남자 간호사 있잖아요. 네. 저는 그 사람이 너무너무 눈에 밟혀요. 그 인물이 엘리자베스나 수에게 조금 더 많은 대화를 했다면 혹은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만 더 나타나서 자조 모임처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오히려 그 물질을 조금 더 좋게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잠깐 전화가 왔는데 제가 어디까지 얘기를 했었죠? 모르겠어요. 남자 간호사에 맞아요. 대해 공감을 했다 하잖아요. 남자 간호사한테 공감을 했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이 스토리를 바꿀 수 있는 키를 들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기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서브스턴스를 사용한 사람들끼리의 어떤 커뮤니티 그게 있었으면 그 엘리자베스가 좀 더 안정적인 심리를 가지면서 비교적으로 그 생활을 또 잘했지 않았을까. 잘했고 잘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진 거죠. 만약에 그런 모임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그 모임 사람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원래 본체를 죽이고 우리의 이 세컨드 바디로 영원히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보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아무튼 엘리자베스는 수가 되어서 겨우 한다는 게 자기가 늘 해왔던 쇼 비즈니스에 다시 가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 남자 간호사는 그 원래 남자 할아버지가 원래 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의료계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남을 돕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엘리자베스도 도왔고요. 이런 게 있다라고. 물론 식당에서 마주쳤을 때 그 할아버지가 엘리자베스한테 그쪽은 안 시작했냐? 너의 두 번째가 너를 갉아먹기 시작한 거 안 시작했어? 이렇게 하면서 되게 공포스럽게 대화를 하긴 했는데 저는 사실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그 순간이 엘리자베스한테는 마지막 구원의 순간이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할아버지는 사실 본체를 갉아먹는 두 번째 인간에 대한 뭔가 실마리라든지 소통 창구 방법을 알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나도 당해봤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조금 둘 다 제정신을 잘 차리고 둘 다 인생을 좀 잘 살 수 있을 것 같더라.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엘리자베스 입장에서 너무 공포스럽게. 왜냐면 엘리자베스는 제일 처음에 자기 손가락 하나가 확 늙었더니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가정부도 안 부리고 그 다음에 친구를 만나러 가려고 할 때도 장갑을 끼고 그 손을 엄청 숨기잖아요. 카페 안에서도 엄청 숨기고. 그래서 그 하나의 손가락만으로도 엄청나게 위축되는 사람이라 모든 상황 자체를 공포스럽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할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 할아버지의 대사가 공포스럽게 연출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는 그 할아버지랑 얘기를 좀 잘했으면 그럼 수가 됐을 때도 그 남자 간호사랑 만나서 좀 잘 얘기를 했으면 정말 그 기회를 잘 사용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엘리자베스가 그 대화를 피했죠. 도망갔죠. 그 대화를 하려고 다가선 거는 그 남자분이고. 그렇죠. 좀 아쉽긴 하네요. 좀 영화는 잔인하게 그런 어차피 젊음이나 아름다움은 다 시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굉장히 끔찍한 장면까지 몰고 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영화 속에서 그렇게 그려진 장면들 굉장히 막 여성의 신체가 너무너무 부각이 되고 젊음이 너무너무 부각이 되도록 그려진 그 장면들을
또 어떻게 보셨어요? 불쾌했습니다. 네. 근데 좀 리뷰를 봐도 그렇지만 초반에 한 3분의 1 정도까지는 재밌다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초반에 3분의 1 초반부터 재미없었어요. 재미없었다기보다는 초반부터 불쾌했죠. 힘들었어요? 왜냐면 초반에 일단은 초반에 불쾌한 장면 중에 하나를 뽑으면 하비가 좀 개걸스럽게 먹는 새우를 까먹는 거 그리고 먹고 나서 파리가 그 액체 위에 올라가 있는 거 근데 거기서부터 좀 불편했고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여성의 신체를 카메라가 따라가요. 좀 과하게 따라가서 감독의 의도가 너무 강하게 느껴진다는 느낌? 너무 근데 감독 의도가 너무 짙은 영화나 작품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맞아요. 저는 근데 이 작품은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작품들은 감독의 어떤 자기 주장이 인물 뒤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캐릭터가 더 생동감 있게. 캐릭터가 이 극을 계속 이끌어간다는 느낌. 감독은 그걸 좀 도와준다는 느낌이고 최대한 감독이 안 보이는 느낌이 좋아요. 왜냐면 보이는 순간 좀 마음이 좀 차가워지는 게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거 현실 아니지. 이거 누가 만든 뭐 그냥 작품이지. 그게 맞긴 하지만 그게 또 강하게 떠올랐고 카메라가 집요하게 따라가는 장면도 여성의 신체를 집요하게 따라가는 장면도 너무 과한 느낌? 좀 자연스럽게 그거를 표현했으면 좋겠다가 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좀 싫었고 제가 남자잖아요. 네. 남성 입장에서 그 카메라가 여성의 신체를 좀 집요하게 따라가면 저는 아니겠지만 다른 몇몇 남성분들은 약간 불쾌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어떤 느낌으로 불쾌감을 줄 것 같냐면 약간 싸잡아서 몰아간다는 느낌. 남자는 바바리맨이다. 싸잡아서 몰아간다는 느낌.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 괜히 나까지 뭐라 하는 것 같은 느낌.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 말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다 들으실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남성들한테 좀 생각을 조금만 다르게 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막 우리가 여자들이 남자 조심해야 된다 혹은 밤늦게 돌아다니면 이상한 남자 만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남자 자체를 몰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 범죄나 위험을 조심하라는 거였고 통계적으로 그런 범죄의 가해자는 남성이 높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조심하라는 거지 모든 남자를 싸잡아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남성들도 괜히 안 찔려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본인들도 분리를 해야 돼. 저는 남자들이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언어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주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단어를 바꿔달라. 단어를 바꿔달라. 범죄자를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해달라. 남자 조심하라고 하지 말고. 왜냐하면 남자들도 억울해 하잖아요. 아니 모든 범죄의 가해자가 남성은 아니다. 잔인하게 그 양딸을 죽인 계모도 있고요. 여성을 죽인 여성도 물론 존재해요. 근데 그런 모든 케이스들을 묵살하고 오로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범죄의 가해는 남성이 한 거고 모든 범죄의 피해는 여성이다. 인 것처럼 몰아가는 게 싫다면 분리하는 작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지 그런 걸 조심하자는 운동가들한테 너네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분리해서 먼저 얘기를 하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청을 해야죠. 그러니까 요청하는 건 맞는데 분리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걸 듣는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서 다시 분리해서 요청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거는 분리해서 먼저 얘기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근데 보통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피해자들은 그만큼 여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있을 수도 있죠. 물론 해야 되기도 하죠. 이 문제가 너무 오래됐으니까. 하지만 가해자도 아닌 제3자가 지목을 받으면 기분이 나빠서라도 분리하는 작업을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말할 때 진짜 조심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공원에 갔는데 잔디 밟지 마시오 라고 돼 있잖아요.
그걸 보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 없잖아요. 난 잔디를 이때까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고의로 밟아본 적이 없는데 왜 나한테 잔디 밟지 말라고 이런 경고문을 붙이지? 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잔디 밟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경고문이 붙은 거잖아요.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일으키는 남성이 있으니까 남성을 조심하라고 하는 거지 모든 남성을 조심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반화되는 게 기분이 나쁘고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면 단어를 고쳐야 돼. 그 손가락질 대상이 어긋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어긋나 있는 거를 다 같이 고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 어긋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또 비난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참 억울하겠다, 남자들도. 그런 생각을 좀 하고. 그리고 억울하면은 제대로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냥 그런 사건을 한 번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좀 그런 사건을 당한 사람을 약간의 동정심으로 설명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고 범죄 가까이 가본 적이 없다. 하지만 남성으로 다 묶는 거는 조금 기분이 나쁘고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사회 현상을 보고 자라나는 남성 어린이들이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러면 조금 다르게 언어를 바꿔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운동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완전 다른 방향으로 샜는데. 어쨌든 질문이 제가 얘기를 했던 와중에 이 문제 이제 나왔잖아요.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카메라가 여성의 신체를 과하게 좀 따라간다는 면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몇몇 남자분들이 남자는 그런 게 아닌데 왜 그렇게 표현을 하냐라는 어떤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근데 반대로 여성분들도 그걸 보면서 꽤 불쾌감을 느꼈을 분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여성의 신체가 과하게 미디어에 노출이 되고 어떤 불편함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여성분들이 느끼는 그런 불편함은 어떤 불편함인지가 좀 궁금하긴 해요. 이용당하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말이 정리가 안 되네요. 저는 뭐 여성으로서 완전 여성으로서 그 장면에 대한 감상을 해보자면 저는 예전에 헬스장에서 좀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는 할 때마다 참 조심스러운데 제가 그때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건데 여자들이 만약 PT를 등록을 하잖아요. 아니면 헬스장을 등록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레깅스를 사는 거예요. 여자는 운동할 때 레깅스를 입어야지. 거기에 대한 의심이나 어떠한 감정도 없어요. 그냥 운동복이에요, 레깅스는. 그래서 레깅스를 입고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PT 선생님이 저한테 운동할 때 레깅스 좀 안 입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저는 가르치는 입장에서 PT 선생님 남성분이시니까 여성인 학생이 너무 타이트한 옷을 입고 수업을 들으러 오면 신체 근육을 강화시키는 그 수업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시선 때문에 학생이 불쾌하지 않도록 레깅스를 입지 말아달라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놀래라. 근데 아니었고 뭐였냐면 헬스장에 어떤 남성 회원분 두 분이 그 보통 헬스장에서는 러닝머신이 일렬로 쭉 배열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한쪽 벽면에 러닝머신이 일자로 여러 대 있으면 거기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뛴단 말이죠. 그럼 그 반대편에서 그 러닝머신을 바라보면 모든 사람들의 엉덩이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반대편에서 그 회원 두 분이 서서 어느 여성분의 엉덩이가 제일 예쁜지를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PT 선생님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 남성 두 분이 잘못된 걸 너무너무 잘 알지만 그 남성 두 분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또 나타날 수 있으니 그런 사람이 세상에 한두 명만 있는 것도 아니고 주의를 준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또한 여성이기 때문에 저한테 조심하라는 의미로 레깅스를 좀 안 입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굉장히 조심스러웠어. 그래서 저는 좀 돌려 말하기도 굉장히 힘들었겠다. 그리고 나한테 오해를 안 사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쓰셨구나라는 그 마음이 받아들여져서 되게 고마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뒤로 레깅스를 입고 운동하러 가지 않는데요. 물론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은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직접적으로 그런 시선을 느껴본 적도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런 시선을 직접적으로 느꼈을 땐 제가 오해했다고 그냥 생각했어요. 아, 아니겠지. 혹은 아, 나 같아도 누가 이렇게 짧게 입고 다니면 쳐다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지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확실히 불쾌한 건 있어요. PT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전에 들었을 때나 아니면 내가 직접적으로 그 시선을 받았을 때 1차적으로 올라오는 감정은 당연히 불쾌감이에요. 하지만 내가 이 세상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랑 만나서 사회생활을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나 혼자 합리화하거나 혹은 오해했을 수도 있으니까 넘겨버리는 일들도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성의 입장에서 그런 장면을 봤을 때에는 1차적으로 올라오는 건 당연히 불쾌감이죠. 하지만 그런 사람이 일부일 수도 있다. 전부다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지금 저랑 동경님이랑 말하면서 굉장히 조심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맞아요. 저는 그래서 사실 이 영화 가지고 팟캐스트를 안 하고 싶었어요. 설명이 구차해지고 원래 맞아요. 그 오해를 풀려고 맞아요. 하다 보면 왜냐면 이것 길어지고. 때문에 상처가 있으신 분들도 물론 있고 저도 비슷한 사례로 상처 입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저는 여성 전용 독서 모임을 지금 하고 있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또 여성들만 있는 산부인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이기 때문에 저는 그 산부인과 진로를 선택한 것도 남자 환자들이 너무 많은 성희롱을 해서거든요. 근데 모든 남자 환자분들이 성희롱을 하진 않아요. 근데 단 한 명만 해도 진짜 진절머리가 나요. 그걸 듣고 계시는 이제 평소에 성희롱을 좀 하는 남자분들은 나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들의 어떤 시선을 안 좋게 만드는 남성 인권을 훨씬 떨어뜨리게 만드는. 그래서 저는 남성분들이 남성 인권을 제대로 말을 해준 사람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뭔가 남성분들 스스로 본인들 사이에 있는 미꾸라지 같은 사람들을 같이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런 일반화를 안 해도 되고 일반화로 오는 억울함을 또 지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 생각일 뿐입니다. 쉽지 않네요. 많이 벗어났죠? 이 영화를 이제 얘기를 하면 좀 길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피해갈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쨌든 이거는 한번 터놓고 과하지 않는 선은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얘기는 할 필요 있다. 어쨌든 이거는 여성의 성상품화를 꼬집는 영화기도 하잖아요. 확실하게. 그런데 이 문제를 좀 피하면서 얘기를 한다는 것도 맞아요. 조금 뭐랄까 어불성설이긴 하죠. 좀 이상하기도 하죠. 이상하기도 하니까 한 번쯤은 좀 언급을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우리는 다시 이제 또 영화로 돌아와서 영화는 꽤나 상징적인 요소들이 많잖아요. 지라르님이 또 서브스턴스 리뷰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주셨는데 저도 그 영상 보면서 상징성이 되게 많구나. 내가 알아채지 못한 것들이 많은 장치들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와중에도 좀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장치가 있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상징성을 이렇게 따져가면서 보는 거를 좋아하진 않긴 해요. 그렇죠. 감독의 연출을 어쨌든 제가 파악해야 되고 약간 좀 오만한 생각이지만 그 사람이 뭔데? 저 사람도 나랑 똑같은 인간인데 어떤 한 작품을 보는데 감독의 어떤 해석은 이렇다. 감독의 의도는 이렇다. 이렇게 보면서 감독의 의도를 따라가야 한다는 어떤 불쾌감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 영화는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의미를 좀 부여를 했죠. 그래서 좀 예시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거기서 가장 와닿는 거는 화장실 씬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화장실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밖에서는 되게 화려한 것들이 많이 연출이 되고 하지만 그 영화의 진짜는 전부 다 화장실에 있었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그 진실이 그 지저분한 화장실에서 일어났고 저 영화 속에 있는 엘리자베스와 수만 겪는 게 아니라 우리도 화장실에서 우리의 진실된 모습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자아성찰 같은 것들을 했죠. 우리는 거울이라는 것을 비춰봐야 되니까. 그래서 화장실을 좀 의미를 많이 뒀습니다. 보는 내내. 그렇긴 하죠. 제일 처음에 엘리자베스가 하비의 대화 통화를 듣는 것도 화장실이었고 서브스턴스 약물을 사용하는 것도 화장실이고 맨 마지막에 수가 이빨 빼는 장면이잖아요. 그것도 화장실. 맞아. 그리고 유도
화장실에서 벗어나면 사회생활 좀 해요. 인간관계도 좀 있고. 근데 화장실 안에서는 철저히 혼자만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화장실을 참 잘 썼다는 생각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상징적인 요소가 있었잖아요.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징성들 다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몇 가지만 얘기를 하면 일단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네. 전화번호는 다른 블로거 분들도 아마 파악을 하셨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보는 내내 거기에 등장하는 전화번호가 비슷한 것들이 많았어요. 전부 다 가운데 숫자가 555였어요. 서버스턴스 전화번호는 909-555-0199입니다. 네. 그리고 엘리자베스의 중학교 동창인 프레드 전화번호는 323-555-0102입니다. 수가 자기 집에 데려온 남자친구 트로이의 전화번호가 323-555-0199입니다. 전화번호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셋 인물은 서브스턴스를 활용한 어떤 동일 인물이 아닐까. 프레드가 서브스턴스를 개발했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일을 하거나 뭐 그게 아니더라도 서브스턴스를 맞아서 트로이가 돼서 수와 만나서 하룻밤을 보낸 그런 연출을 한 게 아닐까 싶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복도가 등장인물들과 되게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엘리자베스와 수는 다른 길을 보지 못하고 한 길만 보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컸잖아요. 네. 어떤 뭐랄까 에어로빅 산업이라 해야 되나? 어쨌든 자기가 했던 분야에 계속 일하고 싶어하는 그것만 바라보고 산단 말이죠. 이 영화 속에서 나오는 복도는 쭉 길게 이제 연출이 되는데 창문도 없고 문도 없고 오로지 끝에 가야만 이제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연출을 계속 줬단 말이에요. 이 복도가 엘리자베스와 수와 굉장히 좀 밀접한 연출이지 않을까. 저는 좀 이 설정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거는 엘리자베스의 직업이 몸매를 가꾸는 걸 요구하는 에어로빅 강사였잖아요. 나처럼 날씬해져야 된다. 그 무거운 살들 떨쳐버리고 조금 더 예뻐지자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수로 예뻐져서 또 한다는 게 예뻐지기를 강요하는 에어로빅 강사였단 말이죠. 그리고 디라르님이 영상에서 얘기해 주신 대로 그렇게 예뻐지기를 강요하는 직업을 가진 여성이 나오는 연말 무대에 여자아이가 있는데 그걸 보면서 아 정말 예뻐져야 되는구나. 예뻐지면 저렇게 연말 무대에도 서는구나 를 알려주는 것 같아서 대대로 엘리자베스에서 수로 내려와서 그 수가 또 다른 여성에게 그런 영향을 주는 연결고리가 있는 거가 기억에 좀 남았고요. 저는 그 노란색 코트도 좀 기억이 남긴 해요. 노란색 코트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전 노른자 네. 생각을 했죠. 아 진짜요? 네. 오. 그 서브스턴스 초반에 노른자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노른자가 있는데 서브스턴스의 주사를 딱 맞고 노른자가 음.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자세히 보면 그 노른자, 새롭게 나온 노른자가 더 동그래요. 더 동그랗고 묘하게 조금 더 반짝이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 그런 의미에서 그걸 다시 상기시켜주는 색깔. 상기시켜주는 색깔이고 서브스턴스 약물 받으러 갈 때 그 노란색 코트를 입더라고요. 그런 거를 좀 연출한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저는 노란 코트 어떻게 봤냐면 이 사람 직업이 연예인이잖아요. 그 정도의 연예인이면 코트 종류가 굉장히 많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안에 입는 옷들은 매번 달라져요. 야. 근데 항상 바깥에는 노란색 코트를 입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었는데 항상 맨 마지막에는 노란색 코트를 입는 게 결국 수가 됐을 때에도 같은 길을 선택하는 거랑 좀 맞닿아 있다고 봤거든요. 복도 연출처럼 한쪽만 맞아요. 바라보는. 그래서 다른 걸 절대 볼 수 없고 혹은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볼 때에도 그 안에 어떤 옷을 입었든 간에 그 안이 어떤 사람이건 간에 그 노란색 코트밖에 못 보는 거예요. 하나밖에 못 보는 거야. 이 사람은 에어로빅 강사일 뿐이에요. 야한 그런 라텍스 옷을 입고 여성의 날씬한 몸을 강조밖에 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비가 엘리자베스가 나이 들고 그 신체가 젊지 않기 때문에 잘라버리잖아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향을 싸그리 무시하고 그 오로지 겉모습만 본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노란색 코트로 연출을 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근데 왜 굳이 노란색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노른자 때문인 것 같긴 하네요. 제가 생각했던 거는 노른자인데
이제 동경님이 생각했던 거는 그 한쪽 길만 가는 다른 건 생각하지 못하고 밖에 드러나는 것들을 중요시하는 네. 그렇게 이어지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그 해석이 합쳐져서 뭔가 저는 완성이 될 것 같아요. 그러네. 맞아요. 저희끼리 영화를 보고 나서 약간 의견이 달랐던 게 있잖아요. 과연 수와 엘리자베스는 기억을 공유하는 건가? 공유하지 않는 건가? 그래서 지라르님은 공유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저는 공유가 되는데 이미 몸이 분리됐기 때문에 서로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본다라고 해석을 했었거든요. 저는 공유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처음에 태어났을 때만 태어나기 전까지의 기억들은 공유를 하고 있고 분리가 된 상태에서는 서로 다른 기억들을 공유한 느낌이었어요. 그 엘리자베스가 TV에 나오는 수의 인터뷰 장면을 보고 알고 있다는 눈치는 아니었어요. 네. 수도 이제 수로서 이제 다시 몸이 바뀌고 나서 집을 봤을 때 그 많이 놀래요. 이제 그런 장면들을 봤을 때는 기억을 공유하지 않은 듯한 느낌이었다. 저는 오히려 그 장면들이 기억은 공유하지만 몸이 달라졌으니 감정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왜 같은 사람이 본인을 자책하거나 자기 혐오를 할 때 나는 하나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나를 자책할까? 왜 나를 혐오할까를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의 감정과 지금 감정이 달라서거든요. 예를 들면 폭식을 하고 난 다음에 나를 자책하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자면 음식을 먹을 때는 너무 행복해요. 뭐 이렇게 유튜브 하나 틀어놓고 진짜 맛있게 먹는단 말이죠. 먹을 땐 되게 행복한데 먹고 난 다음에 그 잔상을 보면 혐오감이 밀려와. 아, 나 이번 달에 돈도 많이 썼는데 또 배달 음식 시켜 먹었네. 혹은 나 당장 2, 3일 전에 건강한 음식 먹겠다고 채소를 저마이 사가지고 냉장고에 처박아놨는데 또 요리 안 하고 또 시켜 먹었네 등 생각은 하나 감정이 따라주지 않는 상황에서 자기 혐오를 한단 말이죠. 저는 그거를 표현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기억은 하지만 감정이 공유가 안 되는 상태, 완전히 이제 자아가 분리됐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서브스턴스 그 회사 측에서 강조를 하잖아요. You are one. 너네는 하나다라고. 강조하는 거 의미 자체가 이미 분리가 돼서 서로를 하나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걸 꼬집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미쳐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공감이 잘 안 되긴 해요. 그러니까 배달 음식 예를 들어주셨는데 그건 공감이 많이 되긴 한데 이게 이 영화 자체는 완전 타자화를 했다는 느낌이 그러니까 그만큼 미쳤으니까 그만큼 타자화를 해서, 그러니까 서브스턴스 약물을 한 번 더까지 사용하잖아요. 또 예뻐지고 싶다고 하면서. 이게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됐는데 이제 동경님 얘기를 듣기 전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상상조차 안 이어졌어요. 동경님 얘기 들어보니까 완전 이제 정신이 나가 있고, 근데 우리는 그런 자기 혐오 그리고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좀 분리하는 이제 어떤 형상들이 한 번씩 보이잖아요. 그랬는데 이 영화에서는 아예 몸이 분리돼 버리니까 그게 더 심해졌다. 기억은 공유하지만 감정 자체가 완전히 분리가 돼서 그렇게 행동을 보였다.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경우의 수 같은 느낌인 거죠. 근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낮다. 이제 낮으나 일어날 수 있다. 라는 어떤 경우의 수. 그런 게 가능은 하겠지만 그래도 기억이 공유 안 되는 게 그렇게 행동할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라는 느낌입니다. 네. 그렇죠. 뭐 막 그 TV를 보면서 인터뷰하는 수를 보면서 엄청 비아냥대잖아요. 한번 얘기해봐. 나는 예뻐. 나는 젊어. 막 요리를 괴상망측하게 하면서 본인의 모습은 전혀 되돌아보지 않고 그 인터뷰하는 수에게만 오로지 집중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거에만 포커싱을 두잖아요. 그러고 엘리자베스가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라고 되뇌이면서 수로 딱 몸이 바뀌면서 수가 정신 좀 차려 소리를 지르면서 엘리자베스가 집안을 엉망진창으로 한 장면이 딱 나와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비판만 하지 이해하려고는 전혀 하지 않잖아요. 근데 오히려 타자였으면 조금 더 이해를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는 해요. 아예 다른 사람이었으면 그냥 넘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자기 혐오가 너무 심하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못 넘어가는 느낌이 좀 있었고,
기억이 공유가 돼야지만이 엘리자베스가 수가 연말 무대에 서야 한다는 생각으로 서브스턴스를 중단하려고 하다가 다시 시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였을 때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수가 되고 싶어 해서 캘린더에다가도 수가 되는 날을 기록을 하고 수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중간에 번번이 서브스턴스를 중단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미친 영화라서 진짜 힘들었어요. 왜 영화를 보면 공감을 하려고 하기도 하지만은 저절로 내가 이입이 돼서 그 스토리에 끌려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는 다른 부수적인 미술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불필요한 액자나 불필요한 의상도 없어요. 불필요한 인물도 없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인물들의 스토리에 저절로 빨려가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 빨려가다가 끌려가는 지경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그 심리를 파악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걸 끌려가니까 그 심리에 내가 잡혀가니까 나라면 저렇게 절대 안 했을 건데 영화관에서 보면 또 심지어 더 큰 스크린에서 더 큰 음량으로 그걸 들으니까 끌려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왓챠에 리뷰 남겨주신 것처럼 눈만 막을 줄 알았는데 귀까지 막아야 되는 영화였다. 아 맞아요. 맞아요.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영화를 저는 봤었어요. 동경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조금 와닿긴 하네요. 어떤 거를 되게 싫어하고 혐오할 때 내가 내 자신에게 어떤 혐오한 부분과 관련돼 있다면 그거를 더 혐오할 수 있겠구나. 스스로에게 혐오를 하고 있는데 타인에게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그 타인을 싫어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기 누워있는 엘리자베스가 혐오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있으니까. 맞아.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엘리자베스도 되뇌이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 수가 없어. 난 수가 되어야만 해. 하면서 수를 막 깨우잖아요. 연말 무대에 서야 된다면서. 그 거실에서 통유리창을 향해 세상에 있는 수의 전광판을 보면서. 저는 그 설정도 참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낮게 있는데 전광판만 딱 솟아있잖아요. 그렇죠. 그 관능적인 모습이 하늘에 둥 떠있는 게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현대사회 생존법인데요. 알랭드 보통의 현대사회 생존법이고요. 여기에 광고 파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9세기 미술평론가 존 러스키는 특정 시대가 무엇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지평선에서 가장 커다란 대상을 찾아보면 된다고 말했다. 라는 파트가 나와요. 전광판 높게 있는. 맞아요. 그래서 한때는 그 대상이 신을 의미했고 군주의 영광이나 시민정부를 뜻하기도 했고 하지만 이제는 광고판이라는 거예요. 그 광고판에 있는 머리기름이나 소화를 돕는 만병통치약이나 이 영화에서는 수의 그런 여성성이나 관능미 같은 거겠죠. 그래서 시대 자체가 이런 거를 너무 뒤쫓고 있다라는 설정을 참 잘한 것 같아요. 저는 그 광고 보면서 돈 많이 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높게 있으니까 많은 대상에게 광고 효과를 부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통 광고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예산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팔려고 하는 상품과 관련된 사람들이 잘 이용하는, 잘 지나가는 특정한 곳에만 광고를 이제 배치를 하는 게 보통은 일반적이죠.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한다는 거는 뭐랄까 경계가 없는 광고 같은 느낌이에요. 아, 그렇죠. 네. 가림막 하나 없는. 근데 그 가림막 하나 없는 광고가 꽤 자극적인 광고니까 좀 생각해 볼 만한 또 연출이지 않나 싶긴 합니다. 무의식 속에서 강력하게 자리 잡을 수 있게끔. 저는 그 연출 중에서 고어한 장면들 그건 싫지만 이 영화 자체에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잘 쓰여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별론데 하는 연출들이 있어요. 수가 마지막 장면에 깨어나서 엘리자베스와 만나잖아요. 네. 거기서 너무 파워풀해요. 아. 그게 그 엘리자베스 발로 차는데 날아가요. 호리호리한 여성이 발로 찼는데 날아가서 유리를 뭐 깰 정도로 그렇게 날아가는 게 가능한가 좀 이해가 안 되긴 했거든. 너무 이게 과한 연출이 아닌가, 굳이 이런 연출이 필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서브스턴스를 맞았으니까 보통의 사람과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나 라고 하면서 좀 이 영화를 좋게 보려고 노력은 하긴 했습니다. 수가 약물로 만들어진 인간이기도 하지만 직업 자체가 에어로빅 강사잖아요. 에어로빅 강사는 발로 차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날아가나
그러니까 했을 때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근육량이 일단 높기도 하고. 아니 근육량이 아무리 높아도 그러니까 거의 10m 가까이 날아갔잖아요. 10m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발로 찼는데. 물론 날아가긴 했죠. 근데 그러니까 붕 떠서 공중에 뜬 상태로 날아갔어요. 공중에 떴는데 부딪히고 나가서 떨어졌어요.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죠. 마동석 같은 캐릭터도 그렇게 했을 때 저건 좀 강하지 않나라는 마동석 캐릭터 자체가 그렇긴 해요. 이해가 확 됐어요. 네, 마동석 캐릭터 자체가 좀 그런데 특화되긴 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걸 다 받아들이긴 해요. 마동석 자체가 워낙 힘캐니까 대각선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공중에 떠서 날아가는 연출은 굳이 이런 걸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좀 과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솔직히 죽일 명분도 애매하긴 했어요. 그걸 애매했다기보다 제가 따라가기 힘들긴 했어요. 수가 엘리자베스를 죽였을 그 명분, 그 심리 상황도 따라가기 힘들긴 했습니다. 생각보다 엘리자베스가 또 그때 잘 뛰는 것도 놀라긴 했어요. 몸이 다 망가졌는데 되게 거침없이 잘 뛰었다. 근데 그거는 살려고 하는 어떤 발악 같은 느낌을 받아. 저는 뭐 그런 장면들은 오히려 더 와닿은 장면들이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힘들었던 연출은 바늘 꽂는 장면이었어요. 빼낼 때도 그렇고 그 바늘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약물 투입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근데 심장으로 가는 게 정맥이고 심장에서 나오는 게 동맥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정제를 넣을 때 손목에다 넣는단 말이에요. 여기 안쪽 손목에. 근데 여기는 일단 동맥이에요. 정맥이 잘 없어요. 그리고 그 서로의 피가 교환되는 장면도 있잖아요. 그건 동맥으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동맥은 손목보다는 허벅지가 훨씬 더 잘 잡히고 피가 잘 나와요. 의학적으로 바라보셨구나. 그래서 맞아요. 그리고 거기서 사용하는 바늘은 나비 바늘인데 나비 바늘 짧고 얇아서 그 혈관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에게는 사용을 하지만 뭔가 너무 아파요. 왜냐면 일반 바늘들은 아파요. 일반 바늘들은 그 튜브 같은 데 바늘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혈관이 딱 잡히는 순간 혈관 안에는 튜브만 남고 철침은 빼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아요. 근데 나비 바늘은 철침만 있어요. 그래서 뭔가 약물을 주거나 피를 뺄 때 나비 바늘을 사용하면 그 철침이 혈관 안에 계속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더 아프게 느껴져요. 내가 영화를 봤을 때. 근데 그런 식으로 계속 아픈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거기서 오는 힘듦이 저는 있었어요. 그냥 의학적인 해석이시네요. 저는 매일같이 바늘 약물을 보는데도 아직까지도 한 번씩 정신을 차리고 일하잖아요. 그럼 너무 아프겠다라는 생각에 힘들어지거든요. 현실 사회에서는 근데 이 정도의 압박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물론 영화는 영화니까 여성의 성상품성이나 외모, 그다음 젊음에 대한 집착 같은 것들 그거밖에 없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이 세상에. 무슨 쇼 프로가 수 프로그램밖에 없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연말 시상식에 수만 올라가는 것처럼. 사실 여러 가지 무대가 있을 건데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나오고. 물론 그건 연출이고 영화니까 그렇게 된 건데 실제로 우리 일상사회에서는 좀 그런 압박이 있다고 느껴지시는지? 저는 그 정도까지는 못 느끼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살고 있는 어떤 생활을 생각했을 때 큰 압박이 없다는 게 좀 맞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좀 감사할 부분이 많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외모 콤플렉스에 대해서 지금은 크게 느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공감을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겠네요. 저는 사실 미묘한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의식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한 번 의식하잖아요. 저도 이 머릿속에 그런 개념이 잡아진 이후로는 한 번 눈에 거슬리면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애써 그 스위치를 좀 끄고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가령 코르셋 같은 것들. 너무 어린 여자 연예인에게 너무 많은 노출을 시킨다든지. 근데 그게 마르면 노출이 많은 걸 몰라요. 너무 마르면. 왜냐면 인간 같지가 않거든요. 그냥
마루 인형 같이 보이니까 길게 입히든 짧게 입히든 그리고 그런 장면이 인터넷에 너무 많으니까 체감되지 않는 건데 살집이 있으면 있을수록 노출을 하면 할수록 더 야하게 느껴져요. 섹시한 게 아니라 야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한 번 생각하면 끝도 없어서 저는 좀 그 스위치를 끄고 살고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하고 제가 발제를 하긴 했는데 전 솔직히 못 바꾼다고 생각하고 의식하는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거라서 제가 좀 회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회피적 성향이 아주 강해요. 본질적으로 내가 고칠 수 없는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무력감이 너무 크게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좀 공포감이 있었거든요. 우리도 좀 장난스럽게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뭐 대학 벌써 나 이만큼 됐다. 맞아요. 아 우리 이제 대학에서 화석이다 화석 이러면서 1, 2학년 때가 좋았지. 아 우리 완전 화석이라서 뭐 어디 나가서 술게임 하자고도 못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건 맞지. 화석이지. 근데 사실 지금 입장에서 보면 대학교 1학년이나 대학교 4학년이나 그치. 뭐 1, 2년 꿇어가지고 복학한 친구들이나 다 그냥 어린 친구들인데 그래서 그런 시각이 가져지기 시작하면서 아 내가 지금 이 나이도 또 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주변에 많아서 저는 좀 인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주변에서 아무래도 지라리님은 남성분이시니까 남자인 친구들 중에서 젊음을 지적하시는 분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어려서 그런지 그렇게 막 크게 어리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사회생활하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짱짱한 느낌이죠. 30대 초반이시니까. 30대 초반이니까 뭐 그게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젊음에 대해 크게 집착을 안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솔직히 그 피부과 다니는 남성분 몇 명을 봤는데요. 남녀를 막론하고 그런 거에 신경 쓰시는 분들은 진짜 작은 것 하나까지 다 신경 쓰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일단 그거 자체를 나쁘게 보진 않지만 그런 거 보면 되게 집착이란 느낌보다는 되게 섬세하게 잘 챙긴다 라는 느낌은 있어요. 네. 섬세하다. 섬세하게 잘 챙긴다. 근데 솔직히 뭐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그게 뭐 사는 데 살지 뭐 그까지 집착하냐라고 볼 수도 있고 누가 보면 관리를 하니까 그래도 좀 더 좋은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람은 늙을 겁니다. 네, 그 늙은 거를 인정하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 뭐 그런 방향이면 좀 좋겠죠. 저는 그 본인의 미의 기준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폄하하는 사람을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약간 그 앞에 있으면 제가 원시인이 된 기분이에요. 아니 너 30 된 지가 몇 년인데 보톡스를 한 번도 안 맞아봤어? 뭐 이런 얘기를 몇 번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아마도 보톡스는 평생 안 맞을 것 같아요. 필러도 그렇고 전 바늘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얼굴에 바늘을 찌르는 것 자체가 무서워서. 무섭기도 하고 기괴해요. 너무 기괴해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 학생 때 공부할 때도 양방, 한방 이렇게 이분화시켜서 생각했을 때 한방은 이미 있는 몸의 세포들을 재생하는 느낌이 좀 강하고 양방은 죽어가는 세포를 제거하는 거에 더 강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 사회에 있는 모든 미용 기술은 양방이에요. 거의 대부분. 한 95% 정도는. 안 좋은 걸 뜯어내고 좋은 걸 인위로 넣고 하는 것 자체에 제가 거부감이 좀 강하게 있는 사람이라는 걸 공부할 때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안 하지 않을까. 근데 또 모르죠. 사람이 또 늙어가서 거울 앞에 있는 내 모습을 받아들이기 힘들 때 결국 피부과에 갈 수도 있지만은 본인의 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폄하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아마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미뿐만 아니라 자기만의 어떤 높은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기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기 자신을 더 잘 다스려야 된다는 느낌이 있어요. 맞아. 높으면 높을수록 노력을 해야 돼. 그 기준에 맞아. 맞춰서. 그러면 다른 사람을 봤을 때 그걸 안 하네? 난 이만큼 노력을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노력을 안 하지?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니까 그래서 각자 높은 기준이 있다고 하면 이제 타인에게 그 기준을 들이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쉽지 맞아. 않다. 여러 맞아. 방면으로 노력해야 된다 생각이 드네요.
노력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책 읽고 영화 보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팟캐스트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고. 아, 그게 또 그렇게 이어지나요? 좀 한 말 같은 좋은 말 같아요. 성찰의 기본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인데 매번 다른 사람 만나서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 다른 세계의 이야기를 책이나 영화로 좀 접하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팟캐스트로 듣는 것으로부터 본인을 좀 잘 돌아보고 주변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마무리해볼까요? 영화를 보고 또 저희끼리 얘기를 나눠보고 또 지라르님은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정리를 하셔서 영상으로 또 만드시기도 했고 맞아요. 저도 영화를 보고 한 차례 모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각자가 한번 영화에 대해서 짚고 난 다음에 저희가 또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팟캐스트 녹음을 한 이후에 혹은 녹음을 하면서 든 생각이나 전체적으로 좀 영화와 저희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영화 자체를 봤을 때는 너무 불편했다. 연출도 그랬고 고한 장면들을 보기 힘들었고 근데 그것 자체가 너무 불편해서 이제 굉장히 충동적으로 평점을 2.5점을 줬죠. 높은 평점을 주고 안 주고를 다 떠나서 올바르게 평점을 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제가 그게 너무 감정적인 느낌이 크다 보니까 이동진 평론가님의 말을 좀 빌려서 하면 감정적 올인 같은 느낌이에요. 좋은 방향은 아니지만 내가 그만큼 불편했다는 거를 좀 표현하고 싶었고 하지만 그럼에도 좋은 생각거리들이 많았다. 영화를 볼 때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부분들이 있었죠. 아까 얘기했던 뭐 여성의 어떤 그런 것들 혼자 생각만 하면 되니까 조심스럽지 않게 그냥 내 멋대로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 대화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얘기를 했고 조심스러웠고 또 오해의 여지가 많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대화가 좋았지만 쉽지 않은 주제를 주는 영화였던 것 같기도 하고 동경님 얘기했던 것들 중에 어떤 기억 공유 부분에 대해서는 동경님의 얘기를 듣고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또 논리적인 또 생각들이 확실히 대화를 해야 돼 사람은. 너무 좋았고 더 할 얘기가 많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다. 이 영화가 워낙 복잡하다 맞아요. 보니까 하지만 저는 그럴 역량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적당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수고하셨고 저도 대화하면서 여성이나 남성을 분리해서 얘기하는 게 너무 조심스럽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던 다른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상처받거나 비난하지 않거든요. 근데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듣는 사람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여성, 남성에 대한 이야기는 유독 날카롭고 민감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민감한 이야기를 참 잘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영향이 너무 부족하다는 걸 또 한 번 깨닫게 됐고 제가 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무기력해져 있어요. 저는 솔직히 가까운 사람이랑 페미니즘 얘기를 꽤나 나눴거든요. 정치 얘기할 때랑 좀 비슷해요. 이 사람이 너무 좋지만 내가 안 좋아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을 너무 심하게 지지하면 사람 자체가 별로가 돼버려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기 싫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고 많은 입장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걸 좀 포용하면서 그 사람의 본질적인 것, 좋은 것들을 더 많이 보고 싶어서 그래서 안 좋은 것들을 내가 품어야 되는데 품지 못하니까 품을 역량이 안 되니까 자꾸 회피만 해요. 그래서 이 회피 방어 기제를 고치고 싶습니다. 내가 조금 더 단단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내가 무언가를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잘 받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저도 누군가가 불편한 이야기를 했을 때 잘 받아들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확실히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를 해야 내가 모자란 게 뭔지 넘치는 게 뭔지를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영화였고요. 불편하다고 느껴지셨는데 저도 참 굉장히 불편해서 불편한 걸 참 잘 건드린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또 한 번 아마 두고두고 회자될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팟캐스트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처음 진행을 해봤는데 많이 힘들었고요.
다음 팟캐스트부터는 다시 지라르님이 진행을 하는 걸로 할게요. 아니면은 짱짱한 게스트로 모셔서 그 게스트한테 진행을 맡겨볼까요? 그거 너무 좋은 생각이다. 그죠. 저희가 욕심이 과해서 또 진행이 매끄럽게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맞아요. 뭐 영양 부족이죠, 저는 일단은. 맞아요. 근데 뭐 맞대. 이마저도 아니 저 역시도 영양이 부족하니까 이마저도 또 귀엽게 보여지지 않나요? 그건 저희 바램. 뭐 늘어나는 조회수에 맞춰서 영양을 잘 한번 키워볼 테니 많이들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조회수 안 늘면 영양이. 그렇겠죠, 뭐. 근데 또 그렇게 하면 좋은 점은 일관성 있다. 영양이 늘지 않는다. 일관성 있지 않아요. 아니 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기 때문에 높은 수요가 질 높은 공급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 약간 그 남 탓 같은 느낌인데 그 우리 음식점이 미슐랭 별을 달지 않는 이유는 고객들 때문이다. 우리 음식은 문제 없다. 그런 느낌. 죄송합니다. 망언했네요. 죄송합니다. 질을 일단 높인 다음에 수요를 늘려볼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팟캐스트는 이렇게 네. 뭐 이상하게 마무리하지만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작품으로 좋은 게스트를 모셔서 또 좋은 재밌는 이야기를 나눌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